파리 스케치.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송은주 옮김, 낭독 김상자. 잃어버린 세대. 늦은 오후에 온기와 멋진 그림과 대화를 찾아 플레리스 거리 27번지에 들르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다. 그 시간에는 손님이 없을 때가 많았다. 스타인 여사는 늘 친절했고 한동안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장소와 이런저런 것들과 음식 이야기를 즐겼다. 내가 캐나다 신문사나 통신사 일로 다양한 정치회담을 취재하거나 근동지역 또는 독일에 갔다 오면 그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죄다 듣고 싶어 했다. 늘 재미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었고 그녀는 그런 이야기들뿐 아니라 독일인들이 교수대 농담이라고 부르는 으스스한 농담도 즐겼다. 진짜로 안 좋은 일이나 비극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녀가 아니라도 누구나 싫어한다. 나야 내 눈으로 보았지만 그녀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굳이 이야기해 줄 마음은 없었다. 그녀는 진짜 세상사 말고 나쁜 일도 말고 세상사 중에서도 즐거운 부분만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젊고 우울한 성격이 아니었다. 최악의 순간에도 기묘하거나 우스운 일은 늘 있었다. 스타인 여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나는 다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글로 썼다. 여행에서 돌아와 일을 마치고 플레리스 거리에 들르면 가끔 스타인 여사와 책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글을 쓰고 있을 때는 그날 작업을 마친 뒤에는 다른 책을 읽으며 쓰고 있던 글에서 다른 데로 잠시 정신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다음날 다시 글을 쓰려 할 때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다. 운동도 해야 한다. 몸을 좀 지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뒤 공허한 느낌이 들면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글 생각을 하지 않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뭔가를 읽어야 한다. 글에 대한 영감이 끝없이 솟아나게 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물 속에 아직 뭔가 남아있을 때 하던 것을 멈추고 밤에 다시 물이 차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을 하고 나서 가끔은 글쓰기에 대해 잊어버리려고 올더스 헉슬리나 D.H. 로렌스 아니면 실비아 비치의 대여문고에서 빌리거나 부둣가에서 찾을 수 있는 책들 중 당시 활동 중이던 작가들의 것을 읽곤 했다. 스타인 여사가 말했다. 헉슬리는 산송장인데 송장의 글을 왜 읽고 싶어요? 그가 산송장이라는 것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기에 그의 책이 재미있고 읽다 보면 딴 생각이 없어진다고 대답했다. 진짜로 좋은 것이나 완전히 나쁜 것만 읽어야 해요. 겨우내 진짜로 좋은 책들을 읽었어요. 지난 겨울에도 그랬고 다음 겨울에도 그럴 거예요. 완전히 나쁜 책은 싫어요. 그러면서 헉슬리 같은 쓰레기를 왜 읽어요? 부풀려진 쓰레기예요, 해밍웨이. 산송장이 쓴 거라고요. 전 다른 작가들이 쓴 것을 읽고 싶을 뿐이에요. 그동안 제 글 생각은 잠시 잊게 돼요. 지금은 누구 것을 읽고 있나요? D.H. 로렌스요. 그의 단편 중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프러시아의 사관 같은 거요. 나도 그의 소설을 읽으려 했지만 도저히 못 읽겠던데.
한심하고 터무니없어요. 환자가 쓴 것 같다니까요. 내가 반박했다. 아들과 연인이랑 흰 공작은 좋아요. 뭐 썩 훌륭한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사랑하는 여인들은 저도 못 읽겠더라고요. 형편없는 작품은 싫고 흥미로우면서도 나름대로 근사한 것을 읽고 싶다면 마리 벨록 로운즈를 읽어봐요. 나는 그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스타인 여사가 살인마 잭에 관한 놀라운 작품인 하숙인과 파리 근처의 앙기엥 레뱅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또 다른 책을 빌려주었다. 둘 다 일하고 나서 읽기에 좋은 책들이었다. 등장인물들은 믿을만하고 그의 행동이나 그들이 느끼는 공포 또한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일을 마치고 읽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나는 벨록 로운즈의 책을 전부 다 읽었다. 하지만 처음 읽은 두 권이 가장 좋았다. 조르지 심농의 멋진 책들이 나오기 전에는 공허한 밤낮을 채우기에 이보다 좋은 것을 찾지 못했다. 스타인 여사도 내가 처음 읽은 제1호 수문이나 운하의 집 같은 심농의 작품들이라면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타인 여사는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은 아주 좋아했지만 읽는 것은 싫어했으니 확신할 수는 없다. 제닛 플래너가 심농의 첫 책 두 권을 읽고 나서 나에게 주었다. 그녀는 프랑스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심농이 범죄 전문 기자였을 때부터 그의 작품을 읽었다. 좋은 친구로 지낸 서너 해 동안 거트루드 스타인이 자기 작품에 대해 호의적으로 써주지 않았거나 자기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준 적 없는 작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좋게 말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면 로널드 퍼뱅크와 나중에 스콧 피츠제럴드 정도였다. 내가 스타인과 알고 지낸 초기에 그녀는 셔우드 앤더슨을 작가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의 멋지고 아름답고 따스한 이탈리아인 특유의 눈과 친절함, 매력에 대해서는 극찬했다. 나는 그의 멋지고 아름다운 눈에는 관심 없었지만 그의 단편 몇 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멋지게 글을 썼고 등장인물들에 대해 잘 알고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스타인 여사는 그의 소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늘 그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의 소설은 어떤가요? 한 번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앤더슨의 작품이라면 조이스 못지않게 언급하기 싫어했다. 조이스 이야기를 두 번 꺼냈다가는 다시는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느 장군 앞에서 다른 장군을 칭찬하는 것과 같았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군이 그 장군을 이긴 적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다. 당신과 대화 중인 장군은 패한 장군을 크게 칭찬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를 이겼는지 신나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앤더슨의 단편들은 너무 훌륭해서 그것을 화제로 삼으면 대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다. 스타인 여사에게 그의 소설들이 형편없다고 헐뜯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 중 한 명을 비판하는 셈이 되므로 그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 그가 쓴 어두운 웃음이라는 소설이 끔찍할 만큼 형편없고 어리석고 가식적이어서 내가 패러디에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스타인 여사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그녀의 사단 중 한 명을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서는 앤더슨의 이야기가 나와도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 그가 작가로서 추락하자 비로소 그녀는 그의 작품에 칭찬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즈라 파운드가 작고 망가지기 쉬우며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 의자에 급하게 앉다가 부서뜨렸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누군가가 고의로 그에게 그 의자를 권해서 망가뜨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일로 에즈라는 다시는 플레리스 거리 27번지에 나타나지 못했다. 그가 위대한 시인이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며 보통 크기의 의자를 주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으리라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몇 년 뒤 그녀는 에즈라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꾸며냈다. 스타인 여사가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은 우리가 캐나다에 갔다가 돌아와 노트르담 대샹거리에 살 때였다. 아직 스타인 여사와 좋은 친구 사이였다. 그녀의 낡은 T 모델 포드 자동차 점화장치에 문제가 생겨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쟁 마지막 해에 군복무를 한 청년이 수리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실력이 그리 좋지 않거나 다른 차를 먼저 수리해야 하는 듯했다. 어쩌면 스타인 여사의 자동차가 바로 수리를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차라고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스타인 여사의 항의를 받은 주인은 그를 호되게 꾸짖으며 말했다. 자네들은 다 잃어버린 세대야! 스타인 여사가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은 다 그렇다니까.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 당신들은 잃어버린 세대예요. 정말요? 내가 되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아요. 죽도록 술만 퍼마시고. 그 정비공이 술에 취해 있었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지요. 제가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있잖아요. 저도 술에 취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취해서 이곳에 온 적은 없어요. 그거야 그렇지. 그렇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정비소 주인이 오전 11시까지 취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근사한 말을 했겠죠. 따지지 말아요, 해밍웨이.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니까. 그 정비소 주인 말이 맞아요. 나중에 첫 소설을 쓰면서 스타인 여사가 인용한 정비소 주인의 말이 전도서에 나올 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정비공 청년 생각을 했다. 그는 앰뷸런스로 개조된 군용 차량으로 이송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차가 부상자들을 가득 싣고 산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과열로 고장나서 속도를 낮추다가 결국은 후진 기어를 써야 했던 일이 기억났다. 그리고 차가 산비탈에서 뒤집혀서 H형 변속 기어와 금속 브레이크가 있는 대형 피아트 차로 교체된 일도 떠올랐다. 스타인 여사와 셔우드 앤더슨을 생각하며 여사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정신적 나태함에 앤더슨의 절제력을 비교해 보았다.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 걸까? 라 글로즈리 데릴라까지 오니 나의 오랜 친구인 미셸 네원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활약한 프랑스의 장군이자 원수의 칼을 뽑아든 동상 위로 가로등 불빛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문득 모든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라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원수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제재소 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릴라에 들러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로 했다. 그곳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동상을 바라보았다. 나폴레옹이 콜렌쿠르 장군과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난 뒤에도 모스크바에서 내 장군은 추위와 며칠 동안 싸웠던 것을 생각하니 스타인 여사가 따뜻하고 다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감동적으로 들려준 아폴리네르 이야기도 떠올랐다. 1918년 정전 기념일에
군중들이 기뻐서 외치는 함성을 듣고 아폴리네르는 정신장난 상태에서 그들이 타도하자 기욤이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돕고 가능한 한 오래도록 그녀가 잘한 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과 내 원수가 나를 도우시기를. 그러나 그녀의 잃어버린 세대 이야기와 사람들이 손쉽게 붙이는 모든 더러운 꼬리표들은 신물이 났다. 집에 도착해서 안뜰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아내와 아들과 고양이 에프퍼스가 벽난로의 불 앞에 앉아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거트루드는 어쨌거나 좋은 사람이야. 그럼요, 테이티. 하지만 가끔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잔뜩 늘어놓는다니까. 아내가 말했다. 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전 그저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분 친구만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요. 파리 스케치.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송은주 옮김, 낭독 김상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김상자의 오디오북.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